우리가 보통 죽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종류가 있나? 죽음에도 무슨 성격이 있나? 제가 가끔 그 방송을 보면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극단적 선택 이렇게 자꾸 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자살을 5가지의 종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살을 하는 이유, 자살이 된 이유. 자, 첫 번째가 도피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폭로성입니다. 세 번째가 복수입니다. 네 번째가 무쓸모용. 나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다고요. 5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자살을 위장한 타살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문사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입니다. 아유, 오늘도요 엄청 추워요. 제가 손이 시려워갖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부장거리고 있네요. 근데 이제 막 한참 하다 보면 더운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잘 모르고 뭐 이런 뭐라 그러죠? 빠지는 그 맛이 저를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요즘에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미리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22년 그게 한 연말 정도인가요? 부터 SBS에서 시작한 드라마인데 트롤리라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본방은 월화 드라마인데 본방은 화면 해설을 잘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오후에 화면 해설로 사실은 드라마를 주로 봤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제가 일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막 뭐 머리 말리면서 뭐 준비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준비물도 하나라도 빼먹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막 준비물 챙기고 막 하다면서 보느라고 사실은 집중해서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아주 재밌고 뭐 막장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사람한테 뭔가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 뭐 약간 그런 류의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트롤리라는 게 좀 생소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한테 야 트롤리가 무슨 뜻이냐? 막 그러고 이제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 트롤리가 그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트롤리의 딜레마. 그래서 이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의 딜레마래요. 그러니까 이 기관사는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무조건 A 아니면 B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방향만 틀면 A, 방향만 틀면 B로 가는 거죠. 근데 A 라인에는 5명이 서 있고 B 라인에는 1명이 서 있어. 자, 그럼 너 어떡할래? 라고 묻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뭐 말이야 좋죠, 말이야. 그래도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근데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기차는 멈출 수 없고 바로 임박해 있는데 뭘 어떻게 피하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그냥 고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그래도 5명을 살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제 다들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그 트롤리에서 그 딸 윤서가 그 혜주 엄마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가족이면 그 한 사람이 가족은 아니더라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한 사람을 희생해서 5명을 살려야 할까? 너는 그럴 수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분위기도 굉장히, 만약에 컬러로 따지자면 근데 좀 이렇게 블루, 다운 그레이시 블루 톤의 드라마고, 굉장히 재미보다는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이기는 해요. 그렇게 핫하진 않나 봐요. 별로 재방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보통 좀 핫하면 저 위에 채널에 SBS라는 특별히 상관없는 채널에서도 많이 방영을 하는데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화면에서 해주시는 그 성우분이 제가 제일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제 귀에는 최고의 목소리의 김태리 성우가 그 화면에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또 설이라서 방송을 안 한 건지 제가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재방송을 안 해서 못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할 주제는 그 트롤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갱년기라서 화가 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드라마, SBS 드라마 그 트롤리라는 작품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을 한번 제 나름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은 옷이 다 블랙이죠. 네, 다 블랙인데 별건 아닌데 제가 뭐 그렇게 막 연예인처럼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조명이라고 해봐야 그냥 사무실 조명 정도의 조명에, 촬영은 또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 블랙을 입으면 굉장히 칙칙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반사판도 없고. 그래서 좀 화사하게 입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 주제와 맞게 블랙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 오늘은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 속에서 제가 보고 느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상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가름하고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매우 어려운, 그리고 요거 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랄까요, 진짜 뭐 제가 뭐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정말 악플이 달리라고 치면은 정말 수백 개의 악플이 달릴 수 있는, 사실 다른 그런 주제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요건 조금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인데, 제가 한 번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악플이라도 좀 달려서 어떤 좀 각성이라도 좀 시켜보려고 제가 어떤 유튜브에다가 그 글을 하나 남긴 게 있거든요. 근데 왜 악플이 안 달리더라고요. 좀 황당하긴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뭐 악플을 꼭 받아야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뭐가 됐던 간에 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의 각도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집중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사실 요 주제는 정말 조금만 제 의도와 벗어나게 아마 표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달해야 할 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에는요, 자,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 죽음에 여러분들 죽음이 어떤 종류가 있나? 죽음에도 무슨 성격이 있나? 이런 생각 하고 사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죽음은 그 트롤리라는 드라마 대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도 죽었잖아.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다 해도 죽었잖아. 로 귀결될 만큼 죽음 앞에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성격이 뭐 본질이 어떻든 간에 입을 함부로 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상황인 거죠. 죽음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그것들을 그 성격을 좀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 애도의 마음도 이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죽음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뒷부분에는 우리가 보통 죽음 하면은 다들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자책,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죠. 근데 그 중에는 자책, 죄책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죽음 앞에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내가 자책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을 하면 야,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경우가 많냐면요, 뜬금없이 소시오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군중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 분명한 건 이것들이 가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책해야 하는, 이게 무슨 글쎄요, 뭐 이것 또한 감정 규범이 아닐까. 근데 제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죽음 앞에서는 빠져나와야 하는지 요 얘기를 후반부에 할 겁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보통 상담 이러면 뭐 무슨 트라우마, 뭐 맨날 트라우마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어떤 갈등, 고민,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보통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 현장이 아닌 사람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갖고 상담소를 찾아오진 않겠죠? 라는 내용의 상담인데 굉장히 본인한테는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 아는 지인분 중에 참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를 어떻게 뭐 진행을 해야 사회적으로 효녀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를 어떻게 더 해야 돼 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일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심적으로 뭐 같이 공감해주고, 물론 뭐 살아보세요. 아무리 뭐한
어? 그런 남자랑 살다 보면 갈등은 생기고, 아무리 눈에 뭐 넣어도 안 아픈 새끼를 낳아도 일정 부분 머리가 크면 뭔가 끊임없는 그 갈등을 겪고, 뭐 애증의 단계도 막 겪고 뭐 이러는 판인데, 뭐 얼마나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직 부모상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럼 저한테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을 둘 다 이제 보내드린 입장이니까. 근데 진짜 눈물이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성향상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말을 하죠. 가끔 이제 연예인이나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집안에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뭐 상중이거나 그래서 아직 이 마음 추스림이 안 된 상태인데 대중 앞에서는 계속 내가 했던 그 웃음의 패턴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갑자기 거기서 표정이 굳어 있거나 뭐 약간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 쟤 왜 저래? 모든 아무리 공인이라도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빠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감정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떤 공인의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하는데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우울해 한다고 그냥 진짜 그냥 곧 어떻게 될 얼굴을 하고 고객이나 뭐 사람들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컨트롤을 아무리 힘들어도 일에 있어서만큼은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페셔널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지. 사실 제가 10명을 만나서 10명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각자의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연의 정도가 누구한테는 그게 무슨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입장인 거고 각자의 입장에서의 정말 어려움이라는 건 다 열이면 10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열이면 10가지가 다 있는데 내가 오늘 뭐 미팅이 있어. 근데 오늘 막 아침에 막 남편이랑 되게 싸웠어. 그러니까 막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싫어. 그럼 그거를 캔슬하나요?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감정의 컨트롤이 직업적 특성이나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향에서 감정을 어떤 통제하는 통제 기제가 강한 사람은 슬프죠. 근데 슬프긴 하지만 그 슬픔을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고 울지 않으면 쟤는 뭐야? 쟤는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도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불편한 시각이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혼자 남겨진 시간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뭐라 그러죠? 자신의 모습대로 애도를 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는 죽으면 슬퍼해야 해. 그리고 그 슬픔은 반드시 울어야 하고 비통해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쟤는 페르나야? 아니면 뭐 쟤는 소시오패스야? 이용해 먹은 거야? 어떻게 배우자가 죽었는데 저럴 수가 있어? 아닌데 그런 시선들 때문에 2차로 더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게 이 죽음이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죽음 하면은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보통 이제 자연사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사, 질병으로, 사고사, 그렇죠? 의문사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문사. 그 다음에 타살,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타살. 그 다음에 자살.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 방송을 보면 이제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극단적 선택 이렇게 자꾸 말을 하라고 누가 이제 패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약간 이 죽음에 가까이 있는 뭐 강력계 형사를 지내셨던 분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자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살로 뭐 이렇게 뭐 비춰지기는 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앵커가 말 탁 자르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자꾸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죽음의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죽음은 이코로 이거는 미화 플러스 뭔가 성역 같은 이미지를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살은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극단적 선택의 자살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 진짜 막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막 너무 이입이 돼서.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한 자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살도 극단적 선택으로 다 이름을 붙여버리니 자살은 다 뭐가 됐던 거네.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라 그러죠? 그냥 정말 그냥 성역. 네. 건드리거나 터치하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타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타살에는 분명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보죠. 사실은 자살도요,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살의 성질 한 2-3개를 제외한 자살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일 뿐이지 이 또한 타살입니다. 이 또한 타살인 거예요. 다만 우리 뭐 요즘에 막 하면은 무슨 도대체 이건 뭔지도 모르는 그 정체도 불명한 MBTI라는 거에 맨 앞이 뭐 I냐 E냐 뭐 어쩌고, 그게 맨 앞이 I냐 E냐가 뭐 내향형이다 뭐 외향형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자살이라는 것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인 것 안에는 가해 자체를 내가 나한테 하는 자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도요, 누가 누구를 해할 수 있는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자연사, 병사는 사실은 누가 누구를 해하는 죽음은 없어요. 한 10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말 중에 뭐 9988 뭐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째 죽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3일을 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살아야죠. 이 3일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헤어질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뭐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러죠? 편안하게 가는 법은 고통 없이, 이게 죽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 없이 죽는 방법으로
그냥 자다가 뭐 죽는 게 가장 뭐 그래도 고통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한 사람을 생각해야죠. 죽은 사람만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요 3일이 필요한 거예요. 3일 정도의 고통은 이거는 겪어야 된다. 그 고통 안에 가족들하고 뭐 인사도 하고 고마웠다, 사랑한다, 마지막 작별을 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988에 3일을 앓다가 하늘로 가는 게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988이라는 건 뭐 꼭 99살까지 살아라가 아니라 평균 수명, 즉 인간한테 부여된 평균 수명만큼까지는 무병, 병 없이, 물론 뭐 잔병, 지병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무병인 상태에서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정도의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는 준비된 시간을 갖고 하면 뭐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9988 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 근데 병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병사도 많죠. 네. 저희 부모님 두 분도 이제 다 병사셨고, 아버지는 좀 오래, 한 10년 가까이, 엄마는 100일 정도의 이제 그 병을 앓으시다가 가셨는데, 그래도 그런 느낌은 사실 들었어요. 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주 막, 아버지는 좀 일찍, 네, 일찍 병을 얻으셨고, 이제 엄마는 그래도 평균 수명에 가까운 나이까지는 정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다가 100일을 굉장히 좀 급격하게 앓고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그때 저희 가족들한테 엄마의 의식하에서 다 말씀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 저도 엄마가 그 얘기를 정말 생전에 안 하셨죠. 생전에 어른들이 얘기 안 하죠. 안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남겨주신 말을 듣고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가 나를 그 뭐랄까 어떻게 바라보고 사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잘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알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오히려 더 깊은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자칫 잘못 얘기를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진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자기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병원이 굉장히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병 중에서도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 만약에 이런 병을 만약에 앓다가 가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뭐 다른 이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평생 이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안 하시고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가족들을 엄청 많이 괴롭히다가 80이 넘으셔서 이제 돌아가신. 근데 마지막에는 또 알코올 치매까지 오셔갖고 정말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하셨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자식인데 울더라. 그건 도대체 무슨 심리야?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애도의 심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도의 심리라기보다는 근데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에는 뭐 죽음 앞에 애도도 있지만 그 지난한 시간 동안 함께 겪었던 고통,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엄마가 어렸을 때는 거의 가장 역할을 하셨고 그 지난한 그 가족들이 겪어내야 했던 그 고통들에 대한 어떤 뭐 위로, 억울함, 허탈함,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흘린 눈물일 수 있지. 거기에 뭐 꼭 죽음에 대한 애도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는 보통 죽었어? 눈물을 흘려 그럼 다 그게 고인의, 그죠? 네. 고인에 대한 슬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고사는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도 사실은 타살에 준하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와 가해자가 아닌 실수, 실족이라고 그러죠. 실족 하는 사고로 또 요것도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사는 사고사로 보면 안 돼요. 이건 타살에 준하는 범죄로 봐야 하는 거고요. 실족,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혼자서 뭐 지리산 등정을 가겠다고 갔는데 깊은 산 속에 가다 보니까 통신은 다 끊기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물론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아니잖아요. 불행한 거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된 것이고 어떤 산속이라는 특성상 갑자기 비가 오면 다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몸을 어떻게 숨길 곳을 미처 찾지 못해서 옷이 다 젖으면 아무리 어떤다 해도 저체온증에는 버틸 사실은 그 여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사고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고사가 아닌 웬만한 우리가 보통 사고라고 말하는 거에는 직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사고사지만 자, 타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도든 충동이든 뭐 계획을 했든 안 했든 죽일 거야! 라는 명백한 상황이 설정됐을 때 우리는 타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굳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판단 미스나 내 입장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나 내 입장에서는 뭐 그냥 괜찮겠지 하는 뭐 그냥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 의해서 뭔가가 발생됐는데 사람이 죽었어. 이런 사고는 사실은 사고사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고입니다. 이거는 정말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리를 자꾸 제가 하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진짜 천재지변으로 뭐 불의의 사고로 뭐 논두렁에 물이 어떻게 잘 빠졌나 보러 나갔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죽은 죽음은 뭐 괜찮고 안 괜찮고를 얘기하는 거냐로 비춰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사더라도 비통하고 애통하고 죽음의 가치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 사고사에 가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름을 해서 비록 타살의 의도, 어떤 그게 뭐 진짜 뭐 열받아갖고 뭐 술 먹고 뭐 어쩌고 했던 간에 나 이 사람은 정말 악의적으로 아니면 뭐 실수로든 죽이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죽음이라는 거고 그 가해자한테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편을 듣지 않고
누가 딱 이 부분만 얘기하면 그거 가르면서 뭐 어쩌라고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그럼 이 죽으면 저 죽으면 달라?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타살로 분류되는 뭐 그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이 사고사에 가해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라는 게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보통 보면 과실치사, 과실치상, 그죠? 미필적 고의에 어쩡쩡쩡 이런 거 있잖아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점점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중대재해처벌? 아니 사람이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한 뭐 20m 높이에 안전도구 하나 없이 매달려서 청소하라고 시켰으면 떨어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건요. 한 5살만 돼도 알아요.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래요. 뭐 과실치사나 그쵸?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 놓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게씩 붙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서 죽은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저는 종교도 없고요. 뭐 보수니 무슨 진보니 그런 말장난에도 저는 휩쓸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한다? 네, 따라하는 거고 진보니 보수니를 따질 수 없는 게 그건 인연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이게 북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정말 전 세계 유일한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침투를 해서 무슨 진보니 보수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본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동안 굉장히 흥분을 하고 굉장히 많이 격분을 해서 인스타에도 뭐 글을 많이 남기긴 했지만 그 서해 공무원 그 피습?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월북했다라고 하면서 묻히려고 했던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한 이거는 가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그와 비슷한 게 예전에 언제였죠?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 그 연도를 찾아서 제가 이 뒤에 자료를 띄우겠습니다만 그 금강산 한참 뭐 이렇게 관광 뭐 이런 거 서로 교류했을 때 그 박광재 씨라고 아니 물론 지들이 뭐 만들어 놓은 선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만큼의 그걸 숙지하고 가는 관광객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랬다고 총사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는 그래요. 물을 순 없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야 여기 내 구역 안에 들어오면은 안 되라고 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뭐 총기를 뭐 쓸 수 있는 나라도 아니지만 뭐 총이 아니라 칼이라고 칩시다. 칼로 그 사람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강력 가해자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북한이 가해자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유감 표명 정도도 뭐 제대로 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고에 대해서. 그러다가 요번 한 몇 년도죠?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게.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분명히 아니 머리가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월북이든 아니든 월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든가.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처벌을 받게 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총을 쏴서 죽이지 않았고, 야, 너 그냥 돌아가. 그래서 돌려보냈으면, 만약에, 인간이 체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근데 이제 바다의 수온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뭐 사망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뭐 실족했던, 뭐 자세한 건 몰라요. 요즘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실족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신마저도 훼손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제대로 항변조차 못한다? 그러면 실제 가해는 그 사람이 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가를 만드는 3요소 아시잖아요. 주권, 국민, 영토. 그래서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가의 의무는 뭐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국가를 그래서 독재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의 사실은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는 그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트롤리의 그 얘기처럼 뭐 한 명은 상관없고 1000명은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어디 원양원에서 어떤 해적한테 납치돼 갖고 막 죽음을 앞둔 그런 협박성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온 외교력, 정치력,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해내는, 그게 국가가 존립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와서 처벌받으면 되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 결국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뇌리에는 잘못된 오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거 기득권자들이 내세우는 가치잖아요.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얻어지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반대편에 섰거나 힘없거나 약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은 뭐 죽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가하는 가해 행위를, 아니 그 사람은 하나고 괜히 또 북한이랑 문제 일으켰다가 한번 해결해줬으면 어떡해? 아니 핵을 쏘든 안 쏘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지켜내지 않으려는 의도부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조금의 지켜내려는 의지조차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남편이 있고, 저도 남동생이 있고, 저도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보다가 뭐 바다다 보니 어두운 바다에서 뭐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실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죽음조차도 사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 텐데, 완전히 그 일가 자체가 그 뭐라 그러죠? 예전 저쪽 북한 말로 밖에 왜 난 생각이 안 나지? 반동분자? 쓰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가해적 그 책임이 있는, 가해의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고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삼풍백화점, 그쵸? 세월호, 요번에 이태원 사고, 뭐 중간에 뭐 이건 또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폭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 뭐 비행기 사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는 일들. 뭐 큰 대형 사고로 치면은 뭐 기차가 탈선해서 수십 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들. 이런 몇 가지 사고에만 사실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지. 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그 원래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건데 뭐 하청업체가 했느니 마느니 아직까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에 대한 책임 묻지 않아요. 또한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법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도요 음주운전 뭐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떤 판사였나? 무슨 징계라고 그 1개월 판사짓 하지 말라는 게 징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해가 너무나 명확한데 다들 이 가해에 대한 이 가해자들이 거의 대부분 국가 운영자거나 큰 기업의 수장이거나 뭐 아니면 공사에 어떤 그쵸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나 이게 민관이 가해자인 어떤 경우에 소수의 일반 국민이 희생을 당한 사고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거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이 뭉쳐서 막 소리 높여 얘기하는 그런 시위조차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언론에서 좀 떠들다가 그냥 잊혀지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 책임을 안 지는 이 말장난이 이런 분명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에 너나 없이 갖다 쓰는 아주 이상한 기현상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과거에는 내가 뭔가 실패를 했거나 그게 뭐 당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내가 나섰는데 리더로서 뭔가 실패를 했거나 문제가 발생됐거나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게 사실 그냥 당연하다는 사실 그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보다가 사퇴를 안 하면 그 부분에 견디지 못하고 사실 물러나는 지경이 되는 게 맞았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장난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을 더 잘해서 나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가해자가 꼭 무슨 사회 뭐 정의 구현을 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탈바꿈이 돼버린 거예요. 안 나가. 예전에 그 정의연 할머니들의 그죠? 등쳐먹은 그 국회의원도 결국은 내용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뭐 이것들을 더 뭐 소상하게 아니 가해자가 소상하게 뭘 밝힙니까? 뭐 밝히려면 일단 그 자리에서 내려놔야 뭐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물론 그 사람이 타살을 한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뭐 직무유기든 그렇죠? 이 또한 그 자리에서 책임져야 되는 명확한 가해적 이유가 있는 건데 다들 목소리가 똑같아. 나는 이 직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완벽하게 뭐 진위를 밝히는 걸로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 이게 누가 하나 야 그거 하나 하니까 먹히잖아요. 이 심리학에서 학습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하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했는데 가차없이 그게 먹히지가 않았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야 저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 내 인생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정치적 생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게 넘어가네? 저렇게 우겨대니까 저렇게 우겨대고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사람들을 더 막 악플 달고 뭐 이렇게 가해를 하니까 피곤하고 안 바뀌어 우리나라는 안 바뀌어 이래서 그냥 다들 두 손 두 발 들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먹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겪었어? 쟤도 저거 넘어가던데? 나도 대충 뭐 언론 떠들 때 조금 그냥 찌그러져 있다가 나도 뭐 이 사고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더 확실하게 내가 이 수습하는 거 이거 하고 뭐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뭐 책임을 뭐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장난이 근데 먹히더라니까요.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애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죽음에 대한 애도는 당연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애도로 끝나서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들 그냥 이게 끝내고 있어요. 그 미꾸라지 하나가 설치고 다니면서 이런 분명히 누가 봐도 걔는 가해자인데 피해자인데 그게 기득권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더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 책임을 지겠다?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나랍니까? 하여튼 이 죽음 앞에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야 사람이 죽었어.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로? 다 입막음을 시켜요. 사람이 죽었죠. 애도는 애도인 겁니다. 애도는 애도인 거고 가해자를 색출해서 가해자가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묻는 거로 분리를 안 하니까 뭐 이런 거 좀 떠들면 물론 지들 편에서 나온 얘기겠죠. 야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어서 지금 애도를 해야지. 지금 그런 걸 갖고 따질 일이니? 따질 건 따져야죠. 왜 안 따집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설령 또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가 같은 행동을 하진 않겠죠. 왜? 학습을 시켰어야지. 전임자를 보니까 이때 제대로 내가 자기 직분에서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모든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엄중한 학습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도 뭐 그래도 큰 그거 없더만 뭐. 그리고 처음에는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대충 지나니까 없어지더만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가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의문사입니다. 이게 의문사라는 게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이제 채널이 제 뭐죠? 볼 거는 없는데 쓸데없이 한 200개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인터넷 선을 깔아서 이제 보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언제 방송하는지는 모르겠고 언제적 방송인지도 모르는데 방송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알고 보면 1년 전 거, 어떤 건 3년 전 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무슨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그 방송이 있었더라고요. 진짜 몰랐는데. 근데 그 중에 세계를 깜짝 놀란 음모론, 뭐 베스트 뭐 얼마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베스트 10이었다고 치면 그 밑에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베스트 1, 2만 나온 거예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의 음모론 베스트 1, 2. 근데 저는 베스트 2가 베스트 1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이에요. 푸틴의 주변인들은 차만 마시면 죽는다. 네, 이게 이제 독살설 음모론 중에, 네, 그게 이제 2위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뭐 푸틴을 뭐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언론사, 뭐 아무개 누군가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 전에도 뭐 홍차인가? 뭐 홍차를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단 생명 건졌는데 혈액 분석을 해보니 거기에 독극물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그 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총 4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푸틴이 주변에 차만 마시면 죽었더라의 음모설이 난 1일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1위가 뭐야? 이랬던 거예요, 제가. 근데 1위가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1위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패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행자들이랑. 계속 자기네들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던 거냐, 방송이니까. 야, 우리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음모설이라고요. 이거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요, 음모설이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의 세계를 깜짝 놀란 음모설에 1위로 선정된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거지. 이게 사실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전 몰라요. 네. 근데 그 의문사의 1위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클린턴 부부 주변에 280명이 사망했다. 이거였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게 외신을 뭐 제가 가까이 접할 기회도 없고, 사실은 뭐 그냥 트럼프 정도의 얘기는 워낙 익히 많이, 근데 그분이 좀 튀는 양반이었잖아요. 네, 튀는 양반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시대에는 트윗이나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라서, 그게 뭐 음모인지 뭔지 모르지만 썰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 클린턴 시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알아요. 그게 딱 1위로 뜬 거예요. 근데 뭐 다 보면은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캐려고 했던 언론사의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 죽었는데, 이게 뭐 280명이더라. 야, 우리도 이거 뭐 얘기했다가 우리도 막 쥐두새도 왜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런 기사들을 모아서 거기다 기사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흩어져서. 만약에 뭐 시간별로 뭐 아니면은 언론사별로 뭐 이렇게 취재원별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진 기사들을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만든 거지. 아니, 우리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확증된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음모설입니다. 음모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모설입니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내 주변에, 그죠?
뭐 자연사, 병사, 사고사가 아닌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의문사인 사람이 우리 부부 주변에 280명일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고, 그 가족들은 굉장히 비통하고 억울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거겠죠. 네.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의문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묻지마 죽음도 많잖아요. 그냥 뭐 밥 먹고 점심 먹고 회사원들이랑 같이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오는데 어떤 뭐 무슨 뭐를 하는 사람이 다 칼로 뭐 찔러서 누가 상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타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준비하느라고 이제 집에서 막 이렇게 집안일도 하다가 나오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도 널고 하다가 보니까 2007년도에 그 해병대의 총기를, 해병대 군인이 아마 죽인 것 같아요. 하품을 잘 못 봤어요. 죽이고 그 총기를 탈환을 해서 뭐 여럿을 하여튼 죽였는지 상해를 입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범인을 잡은 얘기를 제가 오늘 보다가 나왔어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막 지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없애고, 그런 흔적이 남은 차가 이제 코란도라는 차였는데 그거를 이제 불질러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문까지도 다 불태워져서 없어진 상황이었나 봐요. 그리고 2007년도 당시만 해도요, 지금 2022년, 23년만큼 이 그렇죠? 이 과학 수사가 그때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 발달이 됐겠죠. 그래서 뭐 특수부대 무슨 뭐 소행이다, 뭐 간첩의 소행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썰이 난무했는데, 막상 잡고 나서 보니까 아주 작고 왜소한 금속 디자인 석사를 한 무슨 보석 디자이너인데 어쩌고저쩌고가 범인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잡힌 이유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부산에서 무슨 뭐 편지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의 지문이 찍혀서 이제 벌미가 잡혀서 왜 죽였니? 너 왜 그 짓을 했니?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살상하려는 준비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엄청 증거로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로 황당하게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기함을 할 만큼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네. 그러려면 사람을 죽여야 그런 존재감이 뉴스거리가 되고, 그렇죠? 엄청 떠들썩했던 것 같긴 해요. 2007년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죄 없는 병사들이 죽었고, 근데 그 단순한 타살의 이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복수하려고. 너가 했던 애가, 나라는 놈이 이런 놈이야. 너 쫄리지? 너 평생 뭐 흔적이 있겠죠? 흔적은 찢어버릴 수가 있겠죠? 같이 뭐 사진 찍은 거, 뭐 같이 나눠 낀 반지, 뭐 이런 건 흔적을 지울 수 있겠지만 내 마음과 머리에 남겨진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너 그거 고통받아. 이게 타살의 원인이었다고 하죠. 그 가해의 원인이었다고 하죠. 내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자, 그 다음 파트, 이 자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꾸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자꾸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지 전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극단적 선택인 자살도 있고요. 타살인 자살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이고 피의자도 나인 그 이유인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자살을 5가지의 종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살을 하는 이유, 자살이 된 이유. 자, 첫 번째가 도피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폭로성입니다. 세 번째가 복수입니다. 네 번째가 무쓸모용.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게 참 표현을 제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무쓸모. 나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다고요. 내 존재가 이 사회에 쓸모가 없다고요. 우리가 집에 물건 이사할 때 막 짐 정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부터 갖다 버리죠? 쓸모없는 것부터 폐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존재가 어떤 이유이든 쓸모가 없어. 그럼 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선택한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무쓸모성 자살 이렇게 그냥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5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자살을 위장한 타살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 5번째는 자살을 위장한 타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문사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거의 대부분 기득권자와 권력자들, 특히나 그것들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장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조작, 위장 할 수도 있고요. 은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맞는데 목숨을 안 끊을 수밖에 없게 종용을 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권력자의 비리에 대한 어떤 이 범죄에는 이유 없이 연달아 연쇄적으로 몇 명이 자살을 했다? 전 이 부분은 자살로 위장된 타살로 봅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죠. 뭐 검찰의 압박 수사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폭행하고 고문하고 이랬던 시절. 그래서 2020년대가 왔는데도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케이스가 하나면 보통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정말 압박을 당하다 보면 쫓겨서 그럴 수도 있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4명이야? 아니 그 중에 미수로 그친 사람이 2명이 더 있어? 6명이야? 6명이 누구 하나를 중심으로 엮인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6명이 동시에 자살을 한다? 자살이 아니죠. 저는요, 뭐 여러 가지 범죄, 뭐 기득권자들의 범죄 행위 뭐 다 용서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에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일단 그 중에는 검찰 수사의 압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뭘 그냥 참고인 조사 한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참고인 조사도 왠지 그냥 검찰 앞에만 가면 후달달 떨려서 자기 멘탈에 못 견뎌서 그런 선택을 한 거일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뒤집어 씌우죠.
근데 실제로 무슨 자기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 주사를 받았다고 자기 목숨을 끊어? 그럴 수 있죠. 한 명 정도는. 연쇄라는 게 붙으면요. 공통 요소가 있잖아요.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된 관계자예요. 실무자이던 뭐 그 일을 도왔던 사람이던 그 옆에서 함께 그 일을 했던 공통의 존재들이 6명이 자살 미수나 실제 자살로 이렇게 표상이 됐다면 그건 5번째 자살로 위장된 타살? 이 경우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살해놓고 은폐하고 타살해놓고 은폐하고 자살로 위장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조용히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이면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 네가 묻고 안 가면 너 애들이 어느 학교 다니더라? 야, 네 부모님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러고 살고 계시던데. 아니면 야, 네 와이프 이쁘더만? 아, 이거 내가 소설 쓰는 건데. 그러면 그 협박이나 그 자살을 종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무서운 협박이 사랑하는 사람을 걸고 하는 협박이고 가장 정말 최악의 쓰레기, 악마가 하는 협박이 그래서 가족을 믿기로 하는 협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범죄 하나 땡땡땡 뭐 비리 이 안에 하나에 6명이 둘은 자살 미수고 4명은 실제로 죽었다면 저는 이 범죄의 엄중함이 이 사람이 죽은 것에 포커싱이 안 되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사를 요즘에 뭐 누가 하나요? 경찰도 하나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정치적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뭐 피해를 뭐 누가 입었느니 안 입었느니 뭐 이런 얘기만 지금 오가고 있고 횡령을 했느니 안 했느니 배임을 했느니 안 했느니 누가 뭐 이익을 몰아줬느니 뭐 이런 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의문사를 둬야 되거든. 그리고 의문사를 둘 때 가장 좋은 건 자살이어야 되거든. 자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총탄을 4발 맞아서 죽은 건 어떤 미친놈이 사고사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자살 중에 제가 왜 이 구분을 하냐면 1번, 3번의 자살을 대하는 태도와 2번, 4번의 자살을 대하는 태도와 5번의 자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도피성. 2번은 폭로성. 3번은 복수. 4번은 뭐였죠? 무쓸모성. 자, 5번은 타살로 위장된 자살. 자, 이 중에 1번, 3번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안 됩니다. 보통 1번, 3번의 이 자살은요, 자폭행이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2번, 4번의 자살을 우리가 정말 표현하자면 극단적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몰리다 그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게 극단적 선택이에요. 자살 5가지 중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은 타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얘는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가해자가 있으면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5번은 뺐고요. 자, 1번, 3번 도피성과 복수는, 자, 도피성은 아시잖아요. 자기가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디 가서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그 가족이야 애통하겠죠. 그 가족이야. 근데 보통 자기가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도피인 거예요. 이런 도피성 죽음을 다룬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롤리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뭐 서울대 법대 입학생과 의대생이 그것이 이제 까대기가 되니까 죽었어요. 처벌을 받았어야죠.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는 이걸 타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살이긴 한데 가해자가 나고 피해자가 나인 죽음인 거지 극단적 선택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극단이에요? 처벌을 받았어야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러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발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죽고 나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죽임을 종용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얘가 죽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범죄를 저지른 게 먼저잖아. 근데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냥 묻고 왜? 그래도 죽었잖아. 제가 고발을 안 했으면, 제가 입국만 했으면, 제가 참았으면 내 귀한 새끼 안 죽었잖아가 그 드라마의 처음에 나온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내가 성범죄를 당할 뻔했다니까. 내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어. 근데 나는 약자야. 저 집은 의리의리한 집안이야. 그거 밖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내가 고발하지 않았으면 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if 가정을 해서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f 가정을 해서 이 피해자인데 나는 분명히 계속 가해라는 어떤 낙인의 폭탄을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폭력을 당할 피해자였는데 그럼 나는 행복해서도 안 되고 잘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니까? 죽음이 먼저니까. 그 부분은요. 그쵸? 가족들은 비통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의 대사 중에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네 탓이 아니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if가 들어가면 네 탓이 아닌 거예요. 만약 내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아니 범죄 사실을 고발해야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하는 일에도 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뭐 엄마가 운동 나가는데 아 엄마 오늘 비 오는데 무슨 운동을 나가. 근데 엄마 야 무슨 이까지 비라고 뭐 이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언제 운동하니? 그러고 나가셨다가 만약에 뺑소니를 당해서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가해자인 거예요? 뺑소니를 친 놈이 가해자인 거예요. 근데 뺑소니를 친 놈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 내가 그때 엄마를 바지 가랑이라도 붙들고 못 나가게 했으면 그건 if잖아요. 아니 내 새끼도 뭐
내 남편도 아유 뭐 오늘 같은 날 뭘 해? 한동안 안 합니까? 다 각자 성인이고 각자 다 의사 능력이 있는데 엄마도 건강하시니까 운동 나가신 거잖아요. 엄마가 뺑소니를 안 당하셨으면 그날 비 오는 날이라도 뭐 폭우가 아니었으니까 나가셨겠죠. 아무 말 없었겠죠.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누구예요? 뺑소니를 친 사람한테 핵심이 가야 되는데 내가 말리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이프가 들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자책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요, 자꾸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자꾸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if 가정에 의한 자책들이 너무 만연해지면요, 진짜 가해자가 도망가고 숨고 은폐되는 일들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가 자책하고 그냥 나 하나가 속상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침묵하고 입국다 하는 그 순간 가해자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살이라는 그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 지 혼자 죽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진행을 안 합니다. 그건 공소권이 없는 거지 가해자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보다가 지금은 뭐 방송을 못 봤는데, 그래서 입법을,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가해자가 죽었어도 계속 수사는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법안을 뭐 올렸다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자살이라고 다 똑같은 자살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자살이에요. 도피성 자살입니다. 자, 3번 복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총기를 갈취해서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게 총기를 갈취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게 타살이고 범죄였던 거지. 사람의 성향상 차마 타인을 죽일 용기는 없어. 근데 나는 나를 버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나를 헤어지게 한 내 여친을 평생 살면서도 영원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거여서 죽는 죽음. 복수의 죽음이죠. 난 죽지만 살아남은 너는 평생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if 내가 만약 쟤랑 헤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쟤랑 헤어졌을 때 제가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을 때 내가 받아줬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지가 죽었겠죠. 받아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학대와 폭력과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은 가해자도 본인이고 피해자도 본인일 뿐, 그것 또한 범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처벌할 대상이 없을 뿐, 그 죽음에 대한 애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탓으로 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습적 이 인지 이 왜곡은요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로 악플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아주지. 애가 그렇게 얼마나 좋았으면 너한테 매달렸겠어. 그건 스토킹이에요. 그냥 지분에 못 이겨서 지가 지 죽이면 자살인 거고요. 지분에 못 이겨서 상대를 죽이면 타살인 것 뿐인 거지 그 행위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의 자살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도 안 되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 본질에 대한 그 피사실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짚음을 통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음이라는 거 앞에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유로 내가 스스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낙인을 받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야 너만 하나 입 닫고 있지. 네가 괜히 나대서 야 네가 나댄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니? 이미 성범죄는 일어났는데 너만 하나 있었으면 저 사람 안 죽었어도 됐잖아.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 건 그 가해자가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선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되죠. 책임을 졌어야죠. 책임 회피를 위해 도망간 겁니다. 죽음으로. 이 부분은 정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두 가지. 폭로성과 무술모용. 이제 이름이 그렇네. 자, 폭로성은 이거죠.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오랜, 굉장히 긴 시간 성폭력에 노출됐던 모 스포츠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도피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드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은 좀 도피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회피?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도피와 회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나?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 이 어린, 이 10대, 이 여자의 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조치를 다 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손 내밀고 손 잡아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파헤쳐달라고 하고 해도 야 그게 되겠냐? 야 그리고 그 사람 하나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 하나만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종용을 당했던 거예요. 사회가.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폭로를 위해서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한 케이스.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억울함을. 내가 여기 붙들고 얘기하고 저기 붙들고 얘기하고 다 귀를 닫아요. 귀만 닫아요? 야 세상에 그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사는데 너만 참으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절벽 끝밖에. 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쓸모용 성 자살.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명문대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죠. 어린 친구들. 아니면 이제 노인들의 자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의 자살이거나 노인들의 자살에 이런 심리적 기저를 갖고 있는 자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양육의 행태가 뭐였냐면 공부 잘해야 인정해주고 엄마 아빠 체면에 먹칠 안 하게 그렇죠. 자랑질 할 수 있는 존재여야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 케이스예요. 근데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내가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나만큼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거기서 막 하위권으로 밀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의 존재 가치는요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의 쓸모는 내가 상위권이고 탑이고 부모의 액세서리로 아주 명품이 되는 근사한 자리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는데 그 사라졌잖아요. 근데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노인들의 자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때문에. 나만 아니면 우리 애들이 고통받지 않을 텐데, 나만 아니면 우리 애들이 돈 안 써도 되는데. 나는 사회에 기여할 이제는 힘도 능력도 없고 몸도 병도 없고 뭐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노인들을 쓸모없다라고 정말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지라는 것들이 그래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차원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뭐 요즘같이 특히 자식이 뭐 하나 둘, 예전에는 자식이 뭐 8, 9이면 십시일반이라는 게 존재했죠. 각출 아니면 돌아가면서. 근데 지금은 애가 뭐 기껏해야 뭐 저희 집도 하나고 뭐 애 하나인 집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애가 뭐 둘이라도 둘 다 외국 나가서 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는데 이제 내 몸은 늙고 병들고 사회에서 내 스스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쓸모없어. 그게 이제 노인의 자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사회의 어떤 취약 끝에 몰려서 죽음을 선택한 거다 보니까 여기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러면 국가와 사회와 국민이 뭘 해야 되느냐. 같이 책임지고, 그쵸? 이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몰리지 않게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바꿔나가고. 그것들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인 겁니다. 근데, 그냥 자살. 지가 그냥 죽었어. 그러면 다 똑같이 극단적 선택?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아니, 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멀쩡하게 지 가족 다 죽여놓고 지도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근데 죽진 않았대. 그게 어떻게 극단적 선택입니까? 가족살인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사회의 어떤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자살이라고 말하면은 자극적이다?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으로 바꿔라? 아니죠. 자살은 자살인 거고요. 자살 안에 어떤 성격의 자살인지를 잘 분리를 해서 자살이 아닌 타살과 같은 자살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 거고요. 진위를 밝혀야 되는 거고요. 1번, 3번 복수에 의한 자살이거나 도피성 자살에는 그 상대 이프 가정을 했을 때 이프 가정에 내가 포함되더라도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라는 것을 명확히 짚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줘야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쇄적으로 묶여서 다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숨만 끊지 않았다고 죽임이 아닙니다. 영혼살인도 살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피해자들이 자꾸 이런 이프 가정법에 대해서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음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하니까 다 그 화살이 나한테로 오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요즘에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요. 주변인들의 영향이 크긴 커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까지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또 가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래서 본질이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주변,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혼자서 뚫고 나갈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로 몰리고, 그래야 조용하거든요. 그래야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평화인가요? 남들이 대다수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 하나를 침묵하게 하는 게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한테 누군가는 그 몫을, 짐을 지어놔야 남들이 편한 겁니다. 야, 네가 그때 그거 좀 받아주지. 걔가 그렇게 애걸복걸 할 때를 해놔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자기 책임에서, 뭐 그것도 가족의 책임은 아니죠. 하지만 뭐 책임을 나누자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의 책임을 갖다 붙이면 다 책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홀가분해 지겠다고 직접 당사자인 그 누군가한테 모든 짐을,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면, 걔 하나가 가해자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애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뭐 죽임까지를 당하고 안 당하고는 그 다음에 문제지만,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가해자가 존재를 하고 그 가해자에 의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힘있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과 사회적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해서 힘없고 뭐 존재감이 그만 못하다는 사람한테 모든 가해 책임을 if, 그렇고, 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좀 미리 좀 하지, 이런 모든 if 가정법을 이 사람한테 지워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너무나 다수의 타인의,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래서 행복을 누릴 나는 자격도 없고, 그래서 나는 불행한 게 내 입장에서의 정상인 거. 이런 상황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작금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다학적으로 보면 꼭 이런 극단치의 죽음이라는 걸 배제하고더라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약자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상처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심리적 약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존재들이, 원래 이것도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왜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기 몫이 아닌 자책까지를 끌어안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를 봤더니 기질적인 특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아예 처음부터 개입이 돼서 그것들을 빨리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이 너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정말 자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주 뻔뻔해 극치를 달리면서 그걸 당당이라고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하거나, 내가 괜히 그걸 꺼집어내서 그런 건가? 나만 입을 닫고 나만 참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기 그 트롤리의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얘는 진위를 몰라요. 진위를 모르는데 그 고통, 그 엄마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의 고통을 누군가한테 또 전가를 시켜야지 내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가를 시키는 대상자한테 너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냥 걔가 죽은 건데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도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자기는 좀 편해지기 위한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내가 그때 나의 책임을 좀 떨치고 나는 편하고 싶은 그런 의미의 사실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나눠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 번 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 이런 주제가 다시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뭐 다른 유의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오늘로서 거의 종료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죽음에 대한 특히 이 자살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와 그 다음에 잣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게 너무나 그냥 다 일괄적으로 뭉뚱그려져서는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정말 이건 정말 그 불행한 사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나름의 노력으로 할 겁니다. 제가 뭐 법조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실무적으로는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각각 하나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을 잡아주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손잡아주면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확산이 되면 적어도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라는 어떤 고통의 짐을 살인자라는 고통의 짐을 떠안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뭐 잡아주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그거는 현상을 막는 거지 본질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질을 파악하는 부분 특히 이 생명이라는 부분과 가장 소중해야 되는 생명이 죽음이라는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이제는 가장 맨 위에 올라와야 되는 저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뭐 그런 기득권자들의 비리가 아니 뭐 거기에서 사람이 안 죽었으면 뭐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디에도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사람이 넷이 죽고 둘이 미수로 그쳤던 그 사안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또 흥분을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라마를 보고 주제는 잡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제가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딱 이렇게 점화가 돼서 제가 이런 것들을 주제화할 수 있고 이 주제화하는데 어떤 체계를 잡을 수 있게 저한테 자극을 시켜주는 점화제 역할은 사실은 드라마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저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주제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고 뭐 사실은 좀 그렇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예, 우리가 어떤 모든 사안을 볼 때 온정주의라고 하고, 또 감정에 입각해서, 그리고 내 일이 아니란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소수자가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 지어지지 않아야 될 그 짐을 짓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삶에서 저는 심리학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것들을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해가 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